자,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도움이 나온 경기, 공격 포인트가 나온 경기, 나폴리와 크레모네세의 경기, 한국 시간 13일에 열린 바로 이 경기 후토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와 요약을 해드리면요, 나폴리가 크레모네세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나폴리, 그리고 최하위, 게다가 무승이에요. 무승. 그런 크레모네세의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가 쉽게 이길 건 사실 뭐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날 나폴리가 그 망측한, 아우 부끄러워, 그 입술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그 최근에 입고 다니는 그 입술 립스틱 자국이 있는 그런 빨간 유니폼인데, 이게 나폴리의 전통적인 컬러랑 완전 다르거든요. 나폴리 하늘색이잖아요. 나폴리가 이걸 입느라 크레모네세는 또 원래 컬러를 버리고 파란색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줬지만, 아무튼 나폴리는 유니폼을 자주 갈아입기로 유명하죠. 시즌에 스페셜 유니폼 다 합치면 거의 10개에 가까운 게 나올 정도로 다양한 유니폼을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팬이라면 다 사라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데, 그 일환인 발렌타인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내일이군요. 저희 딸은 저한테 아마 스쿨에서 안 줄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뭐냐고 물어봤지만 안 줄 것 같아요. 그게 재민이니까. 자, 아무튼 나폴리가 리그 6연승을 달렸습니다. 리그 홈 경기 기준으로는 11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이고요. 최근 9연승입니다. 이로써 22경기에서 19승 2무 1패, 압도적인 선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승점 59점인데요. 2위 인테르밀란이 아직 경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인테르가 못 이긴다면, 진다면 승점이 16점 차로 벌어집니다. 갈면 갈수록 조기 우승 확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크레모네세는 최하위 팀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무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경기장이 나폴리 홈이었고요. 자, 골 장면들 보면 나폴리는 전반 21분 크바라첼리아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크로스가 왼쪽 측면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왼쪽 윙어인 크바라첼리아가 그걸 주운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갔는데, 화려한 드리블 동작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속도를 잔발로 잘게 쪼개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가 붙어서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무런 스킬도 안 쓴 것 같은데 돌파가 되는 그런 드리블을 구사를 했고요. 그래서 세르니쫄라가 붙지 못한 사이에 오른발 땅볼 슛을 구석으로 싹 밀어 넣는,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그런 드리블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9분 나폴리의 추가골이 있었는데, 이때 김민재의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코너킥을 받은 디로렌조의 헤딩슛, 니어포스트에서 돌려놓은 헤딩슛을 상대 골키퍼 카르네스키가 쳐냅니다. 이것이 파포스트로 흐르자 그쪽에 있던 김민재가 공이 이제 낮게 왔거든요. 한 무릎 높이? 그것을 몸을 날리는 다이빙 헤딩으로 문전 다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던 오시맨이 발만 대서 쏙 집어넣는 거죠. 김민재의 집중력, 우리 팀의 득점을 만들겠다는 그런 집념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가 도움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2대 0으로 앞서가던 나폴리는 교체를 굉장히 대거 단행했는데, 물론 김민재는 풀타임이었지만요. 그 중에서 엘리프 엘마스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슈퍼서브처럼 투입되면 자주 골을 넣는 그런 선수죠. 개인 능력과 팀 플레이가 조화된 그런 골이었는데요. 엘마스가 중앙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백패스를 줬어요. 그때 이제 디로렌조가 눈치 빠르게 엘마스 저거 지금 침투하면 각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스루 패스를 바로 줍니다. 리턴 패스를 받은 엘마스가 터닝 오른발 슛을 구석으로 싹 밀어 넣으면서 이제 3대 0이 되었죠. 이렇게 나폴리가 3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날 득점을 통해서 득점 선두인 오시맨은 리그 17호 골이 됐고요. 그리고 6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크바라첼리아는 중간에 이제 거른 경기를 빼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뛴 세리아 경기에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고, 이 4경기 동안 무려 3골 4도움을 몰아치고 있어요. 현재 9골 9도움입니다. 자, 이제 김민재 얘기를 해보죠. 김민재 경기력. 김민재에게는 너무 쉬운 상대 공격수들이었지만, 하지만 김민재가 굉장히 바빴던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가 마냥 쉽지 않은 팀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번 시즌 나폴리를 잡은 팀이 딱 3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레모네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 기록상은 무승부가 되지만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그때도 나폴리 홈이었는데, 나폴리를 상대로 크레모네세가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둔 뒤에 승부차기 끝에 이겼죠. 이게 이변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교체 투입돼서 이제 막판만 지키면 되겠거니 싶었는데, 막판에 이제 동점골 내주고 연장전까지 뛰는 그런 꽤 긴 출장 시간을 김민재가 소화해야만 했죠. 그래서
크레모네세가 이변이 또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나폴리가 이번엔 주전을 모두 기용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와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또한 크레모네세는 그 경기나 이번 경기나 공격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이 팀의 제일 위협적인 공격수가 오케레케와 데서스라는 두 선수인데 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아페나찬과 프랑크 차주라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두 명 다 리그 무득점이에요. 무득점 투톱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뭐 막기 어려운 선수들은 아니었던 거죠. 자, 김민재는 이렇게 좀 쉬운 공격수들을 상대로 뭐 안정적인 수비를 해냈습니다. 특히 나폴리가 경기 초반에는 약간 불안해서 크레모네스의 반격이 거슬 때도 있었는데 이때를 김민재가 버텨준 게 컸어요. 예를 들어 전반 14분에는 크레모네스의 땅볼 크로스 한 번 김민재가 걷어내요. 그러자 그걸 주워서 압박하고 다시 올린 크레모네세의 높은 크로스 이번엔 김민재가 머리로 걷어냅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나폴리는 좀 어수선한 시기를 넘기고 이제 다시 경기를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바빴던 첫 번째 이유, 상대가 공격이 약한 만큼 공중볼을 단순하게 정말 많이 띄웠어요. 그런데 나폴리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제 이상하다기보다는 팀 전술상 아미르 라흐마니와 김민재 중에서 누가 헤딩을 많이 합니까? 김민재가 많이 합니다. 라흐마니가 키도 크고 김민재보다 좀 더 뒤쪽에 처져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라흐마니가 헤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재가 위치 선정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활동 반경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헤딩을 더 많이 해요. 이날도 그랬다. 김민재가 공중볼 획득 7회,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팀 내에서는 라흐마니 3회, 디로렌조 4회, 그러니까 팀 내 2위 디로렌조보다 거의 2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크레모네스의 투톱을 보면 차주가 무려 11회를 따냈어요. 아피나잔이 3회, 투명 합치 14번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나폴리에서 수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3명이 합쳐서 14번. 크레모네스 투톱도 14번. 이렇게 치열한 공중볼 경합을 두 팀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민재 성공률은 58%. 압도한 건 아니지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차주와 잘 경합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김민재가 바빴던 두 번째 이유,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패스 횟수를 봐야 돼요. 나폴리가 이날 결과적으로는 슛 15회 대 6회로 압도했지만 이날 평소의 경기 플랜이 다 통하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로보트카를 거쳐가는 빌드업이 나폴리의 제일 큰 무기, 제일 큰 패턴이고 두 센터백이 나폴리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 로보트카에게 주면 로보트카가 직접 끌고 올라가거나 뿌리거나 이런 패턴이거든요. 로보트카가 후반기 들어서 월드컵 전에 비해서 약간 기복이 좀 있는 모습인데 이날은 크레모네세가 로보트카를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로보트카 중심의 빌드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직접 빌드업에 가담하고 빌드업을 주도해야 했던 상황이 예전 경기들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김민재가 패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스 횟수에서 김민재가 무려 120회를 기록했거든요. 120회? 이 120회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김민재가 이 앞선 경기까지도 세리아에서 모든 선수 중에 패스 횟수가 1위인 걸로 좀 유명했어요. 김민재 근데 경기당 평균 기록이 76.4회거든요. 세리아 1위 선수가 평균 76.4회를 한다. 그래서 김민재는 이날 120회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돌린 거죠. 팀 내 2위 그리고 경기 전체 2위인 아미르 라흐마니가 87회. 이것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김민재와는 뭐 차이가 거의 1.5배가 나는 그런 차이입니다. 로보트카는 경기 막판 교체되면서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딱 53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로보트카가 공세가 많이 됐다. 자, 이렇게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빌드업의 중심일 경우에 많은 팀들이 그 선수를 봉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좀 옛날 얘기지만 박지성 선수가 당시에 이제 밀란이었나요? 안드레아 피를로를 봉쇄했던 그런 경기가 있죠. 이렇게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전담 마크를 붙인다든지 그쪽을 강하게 압박해서 빌드업의 시작을 못하게 만들면 그 팀의 경기 플랜을 망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폴리에게는 그런 수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보여줬죠. 왜냐? 로보트카가 막히면 김민재가 바로 다른 미드필더들한테 주면 그만이다. 김민재가 바로 롱패스 뿌리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보트카가 좀 디코이 역할, 그러니까 미끼 역할을 하고 대신에 이제 로보트카를 압박하러 간 선수들이 쫙 빠지면 그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몰려 있으니까 다른 쪽에는 패스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쪽을 향해서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패스가 좋은 센터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폴리 두 센터백이 패스를 못했다면 로보트카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봉쇄됐을 때 압박에 말리면서 팀 전체가 이제 실수를 남발하고 그러다가 이변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김민재의 안정적인 패스 공급, 또 이제 공을 잡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에 이 팀은 서슴없이 김민재에게 백패스를 하고 다시 전진 패스를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도움에다가 패스 정말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도 깔끔한 모습 보여준 그런 맹활약한 경기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이로써 김민재 선수는 시즌 3번째 공격 포인트에 도달을 했습니다. 얘기해야겠죠? 김민재 선수는 시즌 초반에 2골을 넣은 바가 있어요. 8월 말 9월 초 거의 데뷔하자마자 2골을 넣으면서 와 뭐야 미쳤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김민재가 원래 헤딩골이 많은 선수가 아닌데 좀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2019년 아시안컵 때도 좀 몰아쳤었고요. 근데 그 뒤로 잠잠했어요. 많이 넣지 못했는데 이날 오랜만에 골은 아니지만 도움을 기록하면서 세리에아 통산 당연히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이니까 통산이죠. 공격 포인트는 2골 1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백으로서 3개 시즌이 중간 조금 넘었는데 3개 상당한 수치죠. 이번 시즌 한 대여섯 개로 맞출 수 있다면 김민재는 공격력 면에서도 고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이번 시즌 끝난 다음에 나폴리의 바이아웃을 발동시켜서 김민재를 데려가려고 하는 팀은 이 김민재의 이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까지 보면서 돈을 더 질러야 될 겁니다. 이때 더 질른다는 돈은 이적료인가요? 아니죠.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이적료 정해져 있죠. 연봉입니다. 김민재 연봉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